안녕하세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12강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 저작권,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인터넷은 열린 공간이죠.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를 한다든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유 그리고 책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표현의 자유라는 어떠한 개념인지 살펴보고요. 인터넷 여론의 위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 즉 음란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 저작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지키려 하는 그런 운동과 또 카피레프트, 지적재산권에 반기를 든 그런 개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현, 인터넷은 열린 공간입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죠.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란 것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1700년도에서부터 여겨져 왔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인권선언 1789년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그 신설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겼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우리에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알 권리라든지 또 액세스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더 속하게 됐죠. 그리고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너무 많아지면서 또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어떤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리고 도덕률에 위반되는 것. 그런데 문제가 과연 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의 행동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견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인터넷 여론이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그 포털 중심으로 인터넷이 많이 이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포털에서 인터넷 여론의 위력이 많이 검증이 됐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시간을 걸쳐서 얼마나 많은 위력을 발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 악성 댓글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제기가 됐었죠. 자, 이런 인터넷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떠한 기능들,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어떠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면은 이제 주요 포털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올리는 UCC, 동영상이나 일반 콘텐츠, 스토리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 포털 게시판에 또 굉장히 선동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또 댓글에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곳에서 있는 내용을 퍼나르면서 이 여론의 위력이 점점 확산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량으로 전자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확산이 되면서 이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또 이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그 여론의 위력이 발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죠. 2005년에 그 대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여자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올라오면서 관련 사진이 게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장에게 상습 구타를 당했다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개를 하고, 빠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금방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죠.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 연구가 좀 문제가 있다, 연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일반 이런 연구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브릭스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퍼날라지면서 점점 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여론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진실이 좀 밝혀지기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이 서귀포시에서 이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사진이 한번 게시판에 올라온 적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 많은 네티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제주도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식 아동에 대한 이 급식 서비스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보다는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 여론의 권력화, 인터넷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여론의 초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소위 개똥녀라고 하는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2005년에 지하철에서 어떤 여인이 강아지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치우는 이 사진이 대비돼서 제기가 되면서 이 여인이 그럼 누구냐, 좀 알아보기가 쉬운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크기로 이 이미지가 올려졌었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고, 그래서 거의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개인의 한순간의 그런 어떤 실수 또는 한순간의 그릇된 행동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큰 분야에 있어서 이 개인의 침해를 받았다 하는, 이제 개인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 하는 것이 또 반대적으로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텔레비전에서 또 한 여대생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미녀들의 수다에서 소위 루저에 관해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키에 관해서 언급한 이런 것이 그냥 텔레비전에서 한번 얘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의 여론이 굉장히 급속도로 여러 사이트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여대생이 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광우병 관련된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이 정선희 씨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언급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무슨 자전거가 도난을 당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촛불 시위에 관한 것을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촛불 시위 같은 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의식을 가지고 미안해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촛불 시위에 대해서 아주 비하도 아니었는데
촛불 시위에 대한 그 직접적인 비하는 아니었지만, 촛불 시위를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이 자전거 도난과 같은 이런 거에 비유를 하면서 오히려 더 촛불 시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언급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네티즌들의 그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결국 이 라디오쇼에서 하차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이 2PM의 그 리더인 이 박재범, 그 아이돌 그룹인 2PM의 리더 박재범이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얻고 있었는데, 그 한국에 데뷔하기 몇 년 전에 그 마이스페이스라는 이런 그 공간에서 간단하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썼던,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롭고 한국의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을 때 썼던 글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또 한국이 싫다, 뭐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한 이런 글들이 언급이 돼서 결국에는 이 팀에서 하차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론이 그 어떤 전후 사정 잘 파악을 하지 않고 좀 그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한 개인이나 그런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집단 어떤 따돌림 또 집단 폭력을 이제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 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한 인간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권력 또는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 박재범 사건의 경우에는 또 그 후에 다른 네티즌이 이 내용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처음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외롭고 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라고 비하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또 일면서 이제 박재범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또 벌이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제기됐던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도 있었습니다. 소위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맥카시라고 하는 의원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건을 본따서 넷카시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확한, 그리고 전후 사정을 다 따지지 않은, 그리고 본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비난이나 집단 소위 난도질이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개인의 인권, 한 개인의 권한, 한 개인의 사생활에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서 이제 이러한 인터넷 여론의 이런 집단 비난, 악성 댓글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넷카시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로 인터넷 포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인터넷 포털들,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인터넷 포털,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이 포털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용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이 포털들의 이용 순위를 이제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순 방문자가 3,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이 방문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도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이용자 수가 많다. 그만큼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댓글이나 여러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제 여론의 뭐 향방이나 그런 어떤 추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내용일 경우에 악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에 호남 지방에 이렇게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안은 전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데도 호남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호남 지역에 누구를 따르니까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그리고 이 주제에서도 많이 벗어난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카고에서 이민 간 이 한인 소녀가 이 계부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사건에 대해서 분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싫어서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당해도 당연하다라는 식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사안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보면은 한 달 평균 댓글 수를 보면 이 색을 비교를 해보시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수를 이제 보시면 그 위에 초록색인 부분이 댓글을 많이 한두 번 다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한 53.8%가 이렇게 많이 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황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는 경우가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쓴 글의 양을 보면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쓰더라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위 슈퍼 댓글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포털들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 포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티즌 추천 순으로 글을 나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블로그 와 연결된 모든 댓글들의 목록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는다든지, 또 명백한 그런 침해 사례일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삭제를 한다든지, 또는 게시를 중단을 시킨다든지, 또 하루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를 제한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될 만한 기사의 경우에는 아예 댓글 쓰기를 금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금칙어를 또 정해서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글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댓글의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안된 것이 국내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안입니다. 2003년부터 이제 여러 공청회 등을 통해서 200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2007년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사실 실명제라기보다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게시글을 올릴 때 자기의 이름으로 글이 올려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올릴 때 누군지를 확인을 받고 그리고 글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이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털의 경우에는 방문자가 30만 이상인 경우에, 또 이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에는 20만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시글들에 대한 논의가 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는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 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는 좀 더 넓은 좀 전면적인 그런 실시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 인터넷 실명제의 좀 더 확대된 그런 안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은 이렇게 인터넷에 실명을 밝히고 또는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글을 올림으로 해서 좀 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과연 이렇게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실시한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한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실시 전, 후, 이제 파란색과 붉은색을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악성 댓글이라든지 아주 심한 악성 댓글은 조금 이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서 글을 올리는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2010년 4월에 이 연구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사실은 미미하다. 어느 정도 게시글의 악성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좀 줄어든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글을 쓰는 횟수가, 글을 올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음으로 해서 이런 실명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많이 위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음란물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 음란물,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퍼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음란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1996년에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법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이 온라인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코파라는 것이 또 제안이 됐었는데 이것 역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라 하는 것이 미국의 헌법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9년에 어린 아이들이 음란물이 대상이 되는 Child Pornography Protection Act라고 하는 CPPA가 이제 통과가 돼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전 세계적으로 위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음란물이 이제 올려지는 것 자체는 많은 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이 음란물을 굉장히 법으로 또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사이트들은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란물의 경우에 초기에 이제 음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동영상 사이트들이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제 법적 제재를 받고 중단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예술이냐? 어떤 것은 아주 드러내놓고 전혀 예술적인 감각이 없이 음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레디 가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예술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음란한 이런 내용을
이제 이미지로 내보내고 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음란한 것이냐? 라는 것에는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가 사이트와 이용할 수 없는 사이트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에 대한 그 판단을 과연 누가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너무 법적으로 제재를 함으로 해서 이런 예술적인 표현들이 위축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제재를 받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 개인에 의해서 다른 개인의 명예가 훼손을 받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개인의 권리가 또는 그런 어떤 다른 개인의 인격이 훼손을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 기본적으로 그 법을 보자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이 정보가 이 원고에 관한 것임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명예가 훼손을 당했다 하는 것을 또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정보가 허위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그 명예훼손을 당해서 이 소송을 하는 그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명예훼손의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이 2차 게재, 3차 게재가 되면서 그 파급력이 굉장히 또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국내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또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만 하면은 그 글을 일단은 내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요. 아직 이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점점 더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정이 된다. 이런 글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다. 또 잘못된 정보는 나중에 수정이 된다. 정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또 제한되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19세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그런 개념이고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를 받을 이제 그런 권한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보가 유포되면 그 정보는 정말 끊임없이 전달이 돼서 뭐 더 이상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특히 프라이버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를 당했을 때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아주 선의의 개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한 개인의 경우에도 이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BS에서 방영이 되는 뭐 SOS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의 경우가 이제 방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정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 불행한 이 상황을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선을 시킨 경우이지만 이 할아버지를 노예로 삼았던 그 집의 경우에는 아들의 직장까지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그 직장으로 전화가 오고, 주소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신상 명세가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생에
더 이상 뭐 활동을 못할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슈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 하면은 특히 이제 특정 사이트에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우리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실명제가 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됐다 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이래서 이 프라이버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프라이버시 아주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의 저작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무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이 창작물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아야 될 창작물들이 정말 무한 복제가 돼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 창작물을 보호를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창작물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재산권을 이제 보호를 함으로 해서 이 창작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창작물에 변형이 되지 않을 그런 권리를 보장을 받는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이 창작물을 보호를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지식사회의 그런 그 창작물을 넓히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에는 항상 보호를 받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저작물을 또 공정한 이용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사용이 남의 창작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 또 시사 보도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 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일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또 도서관에서 잠시 복사를 할 경우에 또 시험 문제로 사용할 경우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 사업자의 어떤 일시적인 녹음 또 이 미술 저작물들을 전시 또는 이제 복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제된다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저작법의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 법이 이제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커피라이트 액트에서 이 디지털 저작권 관련해서 포괄적인 규정을 했는데요. 이 저작물을 이제 보호를 하고 그리고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였습니다. DMCA 내용을 보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또 보호를 해야 된다. 또 저작권 관리 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또 제한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이거를 내려라 했을 경우에 내렸을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자는 책임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이 권리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러한 저작물에 도입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이것을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 저작물에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DRM 이제 적용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랬을 경우에 CD도 DRM을 들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에서만 재생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미지에도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 표현을 또 위축시킨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창작물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이 DRM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DRM이 적용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덜하다 하는 그런 조사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경우가 이제 바로 음반의 경우죠. 소위 MP3 파일이 굉장히 적은 그런 용량으로 음악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음악들이 이제 많이 공유가 됐었죠. 소위 P2P,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들끼리, 피어 투 피어, 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이런 넵스터라든지 mp3.com이라든지 국내에서는 소리바다 또 이 푸르나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넵스터의 경우에는 사실 음반을 사람들이 그냥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넵스터 사이트는 이 이용자들이 서로의 컴퓨터에 어떠한 곡을 저장을 하고 있는지를 그 정보를 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용자들끼리 파일을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손쉬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목록을 검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클릭 하나로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비슷한 이제 개념이 바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 소리바다나 이 푸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이제 90년도 말부터 99년도부터 이제 넵스터가 서비스를 했었는데 음반협회에서 이제 2001년에 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2001년에 이제 넵스터가 운영을 중지를 했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했던 mp3.com도 이제 법원에서 운영을 중지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운영을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이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자기의 친구에게 복제를 해줬던 카세트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음질의 저하 없이 수없이 많은 이 파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공정한 사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확대 해석이 돼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2009년에 저작권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좀 처벌이라든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저작권 시대에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너무나 복제하는 게 쉽고 또 너무나 다른 사이트에 저장을 하거나 올리거나 또 자기가 복제를 해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공정한 이용이고 어떤 것이 공정한 이용이 아니냐 하는 것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5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이 손담비의 당시 유행했던 미쳤어라고 하는 그 곡을 이제 들으면서 그 안무를 따라 했던 것이 이제 뉴스에 올라와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이렇게 누군가 소를 제기를 하면 그 사이트에서는 일단 무조건 이것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또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 이 원곡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 원곡이 굉장히 변형된 형태로 제작이 돼서 올려진 것이다. 라고 소를 제기를 해서,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사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다른 글을 복제를 해서 갖다 놓는다. 그것은 물론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내 사이트에 링크를 해놓는다. 초기에는 이런 것도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 복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 전문이 아니라 일부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뭐 이런 거로 변환이 된다든지 좀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작권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 말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그 GNU 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소스를 공개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픈 소스 그 움직임이 이제 강하게 일어났고 이 많은 그 반응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그 리눅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OS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해서 창작물들을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법대 교수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시면 가끔 이제 사이트에 이러한 마크들이 있는 사이트들이 가끔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이트에도 보시면 한쪽 옆에 그 심볼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는 에 있는 정보는 여러분도 이것이 무슨 사이트로 온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뭐 크게 변형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갖다 써라. 라고 이 허용을 해주는 그런 마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카피 레프트 운동이죠. 그래서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카피 레프트 운동입니다. 이런 이제 카피 레프트 운동이 점점 더 많이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식 공유의 사이트인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이제 그런 사이트로 발전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개할 것만을 강조했다가는 이 창작 활동이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창작물 보호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창작물이 많이 이용이 될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더 그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갈등 얘기했는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여겨지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때,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반할 때, 또 외설적이거나 기만적인 표현, 명예훼손, 선동, 도발적 언사 등이 이루어질 때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카시즘은 네티즌과 메카시즘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방을 하고 이를 유포하여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익명성에 기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실명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가지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레프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